각하 3번 배웅할 방송 다스베이다 제 122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휴가인데 원 구성이 됐다고 해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가 숫자가 적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자, 강원식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석 대변인, 지난 주말에 원구성이 거의 합의됐다고 하더니 네. 갑자기 결렬되고 그래서 민주당 단독으로 원구성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주말 사이에.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법사위 전반기 2년은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 2년은 대선 이기는 정당이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받았는데 가져갔다가 동의가 안 됐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통합당이 국정조사 청문회 막 여러 개 요구했어요. 그중에 국정조사 한 건하고 청문회 한 건 해가지고 던졌어. 될 것처럼 갔다가 또 안 되고 돌아온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원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연기하면서 부끄러워 하자. 마시고 앞을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부끄러움 많이 타서. 그때 지지자분들 18개 다 가져가지 않고 뭐 하냐 이제 이런 문자도 하시고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말에 협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 당 내부에서는 미래통합당한테 제안한 7개 상임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많습니다. 소위 노른자의 상임위, 인기 많은 상임위를 그렇지. 왜 다 주느냐. 그렇지. 의원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사위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저쪽은 법사위원회를 1년씩 번갈아 하자. 그런데 이 요구는 국회법의 위반입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은 2년으로 임기를 하게 돼 있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전반기는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는 미통당이 하게 해달라. 근데 그거는 월권입니다. 그건 다음번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국회의장의 제안이 그러면 차기의 정권이 집권당에서 법사위원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원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다고 한 거죠. 정확하게. 한다고 다 했는데 원래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당에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걸 끌고 가야 되는 건데 되는 게 없어. 본인은 된다고 했다가 가가지고 맞죠. 다.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하고 우리 김영진 수석 원내부대표는 의총에서 결정 안 하는 걸로 하자. 여기서 하면 그냥 최종 확인만 하고 오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7가지 국정조사 중에 한 가지 국정조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문회. 이 두 가지를 하자. 저희로서도 다 해봐도 별 문제 없다라고 원내 지도부는 판단을 하고, 물론 그것도 쓰라립니다만, 근데 돌아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바지라는 얘기예요. 대표가 협상을 하면 당내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대당이랑 협상을 했는데 어떡하냐 하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대표하냐, 대표한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가가지고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협상권 가진 대표가 있고 결정권 가진 대표가 저기 따로 있다. 그러니까 결정은 저희가 볼 때는 김종인 대표가 한 겁니다. 원내 의원들의 대표로 왔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의 대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내린 다음에 당내에 가서 설득을 하는 거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고 하는데 원내대표가 따라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안 그러면은 모두에게 다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원래 본인의 협상안이 부결이 되면 당에 가서 사표를 그때 내는 겁니다. 원내대표는. 나를 그렇죠. 불신임했구나. 이렇게 하고 사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완전히 지금 뒤죽박죽 섞여 있는 데다가 더 웃긴 거는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그건 또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봐도 비대위원장하고 상의한 과정에서 깨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측컨대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 협상권 가진 대표, 결정권 가진 대표가 일단 다르다. 이게 하나 볼 수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의 대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언론이 안 하고 있는 거야. 리더십이 없다. 결정권이 없다. 바지다. 이런 얘기잖아.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결정권이 없는 거고 김종인 대표는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는데요. 오롯이 대선판을 위해서 이 국회판을 그렇죠, 엎었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100% 동의합니다. 네.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상임위원장 3선을 지나가면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맞습니다. 3선이 한 번이지 두 번이나? 위원장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싹 제껴버리고 원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대선 중심으로 프레임 짜기 좋은 그런 결정만 김종인 1인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9월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합니다. 이게 3개월입니다. 이게 3, 4개월이 주호영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다 지금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원내 리더십을 제거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스피커만 이제 남은 겁니다. 180석이 가진 기대 효과가 있잖아요. 계속 반감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피해자 코스프레 또는 동정심 유발 혹은 언더독 효과, 대선용 프레임을 지금부터 짜고 있는 거예요. 국회는 상관이 없어요, 이 양반은. 여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도 위기입니다. 위기에서 그러니까 추경도 하고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좋아지면 나중에 이게 다 민주당 탓이다. 이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버티고 있는 것은 자료를 갖고 왔는데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마이너스 34.5%이고 일본이 22.3%납니다. 2, 4분기에. 지난 시간에 최백운 교수님이 OECD와 IMF와 그 내용입니다. 예. 무디스랑 네, 무디스. 거기서 다 비슷한 전망을 했다. 네. 그래도 한국 경제가 잘 선방할 건데 문제는 그쪽은 그래도 안 좋다고 여당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프레임을 걸고 대선에 올인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게 민생 경제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추경도 할 생각 없는 거고요. 국회도 상 관심이 없고. 국회도 관심 없고 오롯이 2년 있는 대선에 한번 올인해서 이걸 한 번에 다 획득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종인 대표의 전체 판 흔들기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는 서로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맞죠,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거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면 모양이 안 좋다를 우려하잖아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까지는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차피 저쪽 그럴 생각이 없는데 끌려다니기만 한 거 아닌가? 180석을 왜 줬어? 차라리 임계 근처에 왔다 이거예요. 이걸 넘기면 이쪽 지지자들은 떠나고 저쪽 지지자들은 힘이 나지. 끌고 다니니까.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한 달 정도, 한 달도 너무 길었어요. 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이 너무 답답하셔갖고 저한테도 문자 보내시고 우리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화도 내시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중도도 떠나가고 우리 지지자도 떠나갈 일이라는 거예요. 소위 독선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협상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 협상이 잘 돼서 다 같이 등원하면 좋은 건데 그럴 생각이 없다니까. 전혀 없다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고 사실은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이거는 크게 보면 촛불, 정권교체, 지방권력교체, 총선까지 이어지는 한 단원의 단락을 끝낸 것 같다. 그리고 저쪽의 상황을 내가 잘 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아무런 전략도 없고 결국은 아무것도 내놓지 못할 것이다. 멘붕 상태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정리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꾸물꾸물 거리지 말고 거침없이 그냥 가도 돼. 그래도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협상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줄 사람이 어디 남아있나? 없어. 그렇게 이해해 줄 사람은 별로 남아있지 않다. 다 각자 포지션을 취하고 그 없는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180석의 국민 민의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총선이 잊혀지고 있어요. 잊혀지지 않을 때 빨리 쫙 진행했어야 되는데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3주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잠깐 난리치지만 그러면 선거 결과가 그런데 뭐 어떡해 하고 오히려. 지나가요. 근데 이걸 다음 달에 하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있었던 여야 관계의 틀 속에서 그걸 보게 된다 이거죠. 관성처럼. 그러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촛불에서 시작된 민의가 한 달락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그렇게 임하는 내부 분위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려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지금부터 비하인드 스토리만 얘기해 주세요. 맨 처음에 18개 다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은 이해찬 대표. 그때 해버렸어야 돼. 근데 이해찬 대표는 처음에 그러셨어요. 18개 다 해야 된다. 저쪽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 계속 그 말씀 하셔요. 이 18개를 다 하라는 말을 전대미문의 일이니까 저희로서도 서로 이제 이렇게 긴장감 속에서 이렇게 쳐다보죠. 하나의 협상 전략으로 쓰라는 말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진이가 뭐지? 약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진이가 근데 협상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지도부도 다 확신범이 돼가는 거거든요. 저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지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도 저희로서는 무겁거든요. 문자도 하시고. 처음에는 그런 거였어요. 야, 니네 18개 다 해. 그쪽에서는. 우리가 180석인데 자기네들이 180인 것처럼. 근데 대표도 다 해. 저쪽에서는 야 니네 못하잖아 한 거고 대표는 진짜 해 그러는 건데. 그렇죠. 만나고 오면 협상 결과가 뭐야? 대표한테 할 말이 없는 거죠. 야,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나 보다. 저쪽에서 한 번 그럴 때는 아유, 11대 7로 해야지. 근데 대표는 18대 0이라니까. 이거 다 끝난 거야. 나중에 18대 0으로 해도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슬슬 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전대미문이에요. 고기를 안 먹어봐서 뭐래. 이게 내가 먹어도 되는 거 같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쪽이 무조건 시간 끌고 무조건 미루고 납득되지 않고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게 확신이 점점 들고 어느 순간에는 하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생겨나죠. 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처음이니까. 나 처음이라서 전대미문의 길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18개 딱 상임 찍고 원내대표실에 이렇게 갔어요. 원내대표 혼자 담배를 탁 태우고 계시다가 야, 강훈식 원내대표가 쫄리냐?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그거 가니까 저희들끼리도 이렇게 다 같이 가면서도 맞긴 맞나? 그리고 사실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야, 잘해라, 이왕하는 거 더 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도 무거운 마음 큽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를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님을 잘 뒷받침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문제도 보통 법을 시행해 보지 않고 법을 개정하는 법은 없거든요. 이해찬 대표는 법 개정할 수 있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7명으로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져요. 그 중에 2명을 야당이 갖게 돼 있어요. 통합당이. 근데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당이 동의를 해줘야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찬 대표가 그럼 법 바꿔 그러면. 왜냐면 이제 통합당은 안 해줄 거거든. 절대. 김태년 대표는 상의할 거다, 야당과.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왜 둘이 이야기가 다르냐. 이쪽은 해보겠다고 하고 이쪽은 안 하고 있다. 이게 같은 이야기다. 좋게 하면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이게 같은 메시지다. 빨리 정시하자라는 게 우리의 방침이고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 구성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늦었다고 봐요. 이해찬 대표가 18대 0이라고 했을 때 18대 0으로 했어도 돼요. 선거 이겼으니까 저렇게 해서 한번 잘해보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맡겨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도. 원구성 별로 관심 없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근데 이 거를 키웠어, 거꾸로. 원구성에 누가 그렇게 관심 있다고. 거꾸로 키워줬고, 공수처도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그렇죠. 이해찬 대표는 법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 하니까 이제 이 기준들이 달라지는 거죠. 법을 진짜 바꿀 수도 있겠는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빨리 해야 돼, 그냥. 어차피 협상을 길게 해봐야 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원구성도 애초에 해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냥 17개 했더니 자기들 이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온다는 거죠. 대안이 없거든요. 어디가? 더운데. 추울 때는 그래도 불쌍해 보이는 효과라도 있지. 지금 밖에서 자도 아무도 안 불쌍해. 할 게 없어. 아무것도. 공수처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도부들이 교훈처럼 몸에 체득한 것도 좀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더 단일하게 갈 거고요. 사실은 또 원내 지도부 입장은 뭐래도 조금 협상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더 모양이 나거든요. 속된 말로.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유해찬 대표가 처음부터 그냥 18개 다 해. 지나가 보면 항상 그 양반 말이 맞아요. 선거 때는 특히 더 맞고 이렇게 여야가 왕창 부딪힐 때는 이해찬 대표 말대로 하면 돼요. 네. 더한 말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 옮기면 위험해서 약간 순화시켜가지고 약간 순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가 총선 기간에 나왔을 때 미래통합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래는 무슨 미래입니까? 미래당은 무슨 미래당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양반이니까 감안하고 들을게요. 뭐 할 수 있겠어 쟤들이. 뭔지 아시겠죠? 충청도식으로 해줘요. 그러면. 아유 또 제가 뜻대로 되겠슈? 뭐 약간 이런 거죠. 해볼 테면 해보라 그래요. 뭐 약간 이런 건데 대표께서는 되게 그게 처음부터 관통했던 힘이시고요. 그리고 주호영이 그만두든지 김태년이 그만두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가지고 협상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대표는 그래야지. 대표가 마지막에 벽 아닙니까 벽.
그 양반 벽부터 딱 치고셨거든요.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 대표가 좀 언짢으셨을 때가 6개를 먼저 했잖아요. 그냥 18개 그냥 해야 된다는 거야. 대표는. 대표 생각은 협상의 여지를 안 줘야 된다, 쟤네들이랑. 6개를 하는 순간 여지를 주는 거 아니냐. 맞아요. 원내 지도부는 맞는데 법사위를 초반에 정리를 하겠다. 근데 이제 대표가 협상권을 실제로도 우리는 원내대표한테 줬고 논란과 대결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뚫고 나가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표 말씀인데 그게 시대라는 변화가 왔다는 거 보시는 거예요. 차라리 끊어줘야 된다 여기서. 그래서 퇴행을 한번 끊는 작업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십니다. 더 빨리 해줘요. 어차피 18개를 가져가나 12개를 가져가나 결국 모든 책임은 180석하고 대통령에 묻게 돼 있어요. 그럴 바에 다 가져가고 공수도 빨리빨리 해버리고 쭉쭉 지도 나가야 돼, 쭉쭉. 왜냐면 저쪽은 단 한 걸음도 안 나가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놓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건데 의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쪽은. 좋은 말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할 수 있나? 못해. 안 돼. 싸워라. 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딱 하나만 더 폭로하고 가주세요. 좀 더요? 네. 나 이것도 참 큰일 났네. 대표님이 협상은 안 하시면서 상석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원내대표 이렇게 앉고 지도부 이렇게 앉아갖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근데 따라다닌다고 해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뭐 야,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앞에만 보고 혼자. 예, 혼자 그냥 계속. 협상 안 돼, 협상 안 돼.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쫙 하시는데 쟤네들이 멘붕이 온 거야. 쟤네 어차피 할 생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나온 얘기 하나만 더 해주고 가시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뭐. 아, 네 괜찮아. 그 하나 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표님을 임기 끝나기 전에 한번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할 범위가 벗어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대표도 그렇고 저희도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원칙을 지켜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찬 대표 임기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끝나기 전에 한번 모셔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 했냐고. 그럼 또 본인 입으로 다 말할 거야?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바스 탈취제는 뚜껑만 열어놓으면 알아서 냄새를 잡아줘요. 흡착성이 강한 활성탄이 공기 중의 악취 분자를 싹 제거해줘요. 국내 환경에 맞게 더욱 새로워진 리뉴얼된 바스 탈취제예요. 국민 탈취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다양한 제품들도 만나보세요. 정청래 스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아니, 스쿨인데 선생님 혼자 오면 어떡해요? 법사위 질의하다가 지금 헐레벌떡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수진 의원이 손이 많이 가요. 참 손이 많이 가. 저한테 와서 의원님 이상해요. 뭐가요? 국회의원들 다 뽕 맞은 것 같아요. 말하면서 자꾸 에스컬레이션이 된대. 그리고 자기 말에 흥분한대. 그러면서 걸음을 걸을 때는 그냥 이렇게 걸으면 되는데 이렇게 걷는데 자기는 도저히 도착하셔서 차렷 경례 어벙벙. 이수진 의원 얘기 좀 더 하면 국회의원들은 다 이렇게 자기에 도취돼서 사는 사람들 같고 자기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된대요. 국회의원들은 자기애가 강하고 그 뽕도 강해요, 실제.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적응한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에요. 아니 지금 신났어 지금. 제가요? 국회의원이 돼서 가장 신났고 가장 열정적이고 집에를 안 가요. 저녁 먹고 술 한잔 먹고 보통 사람들 집으로 가잖아요. 의원회관으로 가요. 가서 공부한대. 그리고 소파에서 1시간 반 자고 그 다음날 질의 준비하고 국회에서 잠자는 의원. 야, 나 처음 봤어. 국회 회관에서 자요, 지금?
질의 준비하느라고 의원회관 쇼파에서 잠을 잤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제 초선 의원님들과 이제 같이 자리를 했는데 날 새고 질의를 준비한 김땡국 의원님으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 집에 가봐야 아무도 없으니까. 이게 뭐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뭐 자료 보고 뭐 찾고 이러다 보니까 말 나온 김에 총선 직전에 성비하 프레임으로 공격받았잖아요. 무혐의 송치 보냈던데 너무 이게 화가 나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성 비하를 했다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남국 비하야. 모태솔로에 대한 남국 비하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선거 때 조선일보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죠.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이게 법률 전문가 아니더라도 김남국 의원은 막 얘기하다가요. 억울하면 울어요. 해도 너무 해가지고 이게 방송은 본인이 모태솔로 아니야라고 몰림이 예상이 됐는데 또 희롱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돌리는 엔진이 있는 거죠. 저쪽이 그걸 돌릴 힘이 된다는 거예요. 돌렸잖아. 돌려가지고 간신히 붙었잖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본인 연애 계획을 먼저 해야 돼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소파에서 자니까. 그래가지고 소파를 다 치워버렸고요.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주문해가지고 7월 6일 날 도착한대요. 거기서 자지 말라니까. 김남국 의원이요? 저한테 가장 많이 전화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의원이에요. 법사위잖아요, 법사위. 예. 다음 전선은 공수처 전선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돌파할 생각이에요? 이해찬 대표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합의를 야당이 해주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되잖아. 그거를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겠으나 김남국 의원이 그걸 대표 발의해. 법사위가 우리가 과반수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과 관계없이 그냥 과반 의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회의 가면 돼요. 됩니다. 가능한가요, 의원님? 아니 법률가를 모르면 어떡해. 김남국 의원은요, 21대부터 새롭게 태어난 인간이에요. 우리가 176석이잖아요, 지금. 박병석 의장이 한 분 빠져서 패스트트랙과는 아무 관계없이 다 할 수는 있어요. 네, 하세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너무 신나 있어요. 너무 신나있어요. 그리고 가장 얼굴이 좋아졌어요, 지금. 정말 당선된 이후에는 한 3주간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잠을 못 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임기 시작한 뒤로는 맨날 욕먹고 있어가지고 힘들고 누가 욕해요? 많은 국민들께서 일도 안 하고 왜 세비를 받느냐. 미통당한테 하는 욕을 우리가 일부러 가져와서 우리도 욕먹는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욕먹게 두세요, 그냥. 그래도 좀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예. 통합당 용모도 본인이 불편해요? 왠지 저희 탓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을 버려! 버리겠습니다. 통합당 용모도 그게 좀 안 돼 보이는구나. 국민들께서도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죄송함이 있어요. 죄송함이 너무 많네. 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새벽같이 와가지고 계속 아침부터 세미나하고 진짜 어쩔 때는 휴대폰도 못 볼 정도로 바쁘게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남이 욕먹고 있으면 즐길 줄도 알아야지. 나까지 괴로워하냐고. 알겠습니다. 네. 남이 용모 오면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 연애는 언제 하냐고, 언제. 저는 일과 결혼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제발! 원래 국회의원 되면 다 똑같은 국회의원이에요. 누구한테 뭘 물어보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시체말로 쪽팔려 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안 그래요. 궁금하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법안 소위가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본인이 원래 알고 있었던 다른 것처럼. 데 가서는. 맞죠? 네. 오늘 또 법사위에서 빠져나오는데도 혼났어요. 이거 허락 받고 나오느라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은요. 그냥 출석 안 해도 돼. 의원님, 상임위에 100% 출석을 해야죠. 그래서 허락 받고 왔습니다. 허락받고 왔습니다. 본인도 입법기관인데. 미안하잖아요. 또 미안. 한 6개월 지나면 상대방한테 미안한 짓을 막 스스로 할 거야, 이제 막. 한 달 지났는데 본인을 선택해준 유권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기적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원금이 모금이 안 돼가지고 정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모이지 않은 그런 힘든 상황인데요. 정말 국회에서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소개팅도 하지 않고 주말에도 나와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후원금을 모아주시면 정말 4년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갔어요, 이제. 기립, 차렷, 경례. 초선 의원들 다 만나보려고 해요. 예. 누군지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중년 남성들만의 말 못할 고민.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잔뇨감 때문에 시원하지 않아 고민이시라고요?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는 인체 시험을 통해 야뇨 개선 및 잔뇨량 개선, 소변 유속 개선 등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습니다. 소변이 콸콸콸? 폭포수 골드. 자, 어디 보자. 내가 너희 둘의 궁합을 보아하니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는구나. 잘 맞는 톳과 두부가 만나 만들어진 톳두부 스낵. 100% 제주 자연산 톳과 국산 콩. 햇섭 공장을 통해 만든 제주 코시롱 톳두부 스낵.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네, 제주 네이처가 과자를 만들었네요. 네, 두부와 톳으로 만들었다? 먹어보신 분 있어요? 맛이 상상이 안 가네? 톳과 두부로. 장점은 맛이라는데 먹어봤어야지 내가. 뭐라고 막 코멘트를 하지. 그러니까 톳이 이거 아니야. 해초 아니야, 해초. 해초고 두부로 과자를 만들어요? 이야. 잘 팔리나 안 팔리나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자, 톳두부 스낵이 나왔습니다. 이걸 과자로까지 만든 거 보면 맛있나 본데? 하여튼 나왔습니다.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닌데, 원료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비타민 함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는 참으로 이상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착한 가격, 거기에 기부까지.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참 이상한 기업이에요. 현재까지 47억 9천만 원어치 비타민을 기부했고 이번 달에는 딴지 마켓에서 판매되는 수량만큼 마스크를 또 기부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가끔. 하나를 누군가 사면 하나를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왔고 마스크도 저소득층에게 주겠다. 이런 연구를 하나 봐. 자기들끼리. 뭘 더 할 게 없나요? 비타민 플러스 마스크 기부. 무릇 마카를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미치지 못하고 마카를 아는 자는 먹는 자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페루의 한 성인이 남긴 말로 마카를 알기만 하는 것보다 먹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구 마카.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자, 먹는다고 바로 신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마카의 미네랄들이 몸을 채우는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잘 챙겨 드시면 보양식 부럽지 않습니다. 잘 팔립니다. 아, 페루. 이렇게 생겼구나. 페루의 331호 부르더니 생긴 게 저렇게 생겼구나.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통합당 된다. 최근에 중국하고 인도 뉴스 계속 나오죠. 요 뉴스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김찬한 소장님 오시겠습니다. 주먹을 잡혔어. 반갑습니다. 김찬환입니다. 야, 이 선진국이라는 게 우리나라 선진국이야. 이제 선진국이라는 게 세계 지도상에서 자기 위치, 역할 스스로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니까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신문 국제면을 봐요. 엄청 두꺼워. 자기가 위상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세계 각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스스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인도에 대해서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소장님 어떻게 인도를 잡으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께서 네.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고3 담임선생님이 너는 인도를 전공하거라. 왜요? 학력고사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학력고사 시절이니까. 예. 야, 넌 점수가 여기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예, 맞습니다. 예.
무슨 과였습니까? 인도과였습니다. 평상시에 인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거나 그때 당시에 사실 인도가 어딘지도 몰랐죠. 예? 예, 예. 배점표 딱 가지고 예, 여기 가라. 여기 가라. 예. 후회는 안 하셨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왜? 예, 너무 맞았어요, 저한테 인도가. 처음부터 딱 맞았어요? 예, 너무 맞았어요. 제가 김해김 씨거든요, 김해김 씨. 김해김 씨 설화에 의하면은 설화에 의하면? 예, 김수로왕. 예, 김수로. 예, 김수로왕의 이제 부인 예. 허왕옥이라는 분인데 그 김수로왕의 왕비가 인도에서 왔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상회담이든 하여튼 고위급 회담은 항상 그 설화를 언급해요. 오늘 또 제가 오기 전 한 2시간 전에 인도에 뭐 세미나를 했는데 그분도 김수로왕의 이제 왕비가 인도에 오셨다. 그걸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1세기경에 인도의 공주가 편서풍을 타고 김해 앞바다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수로왕께서 그때 싱글이셨는데 바닷가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서 보지 못한 미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뭐 수교나 교육 과정에서 그쪽 공주와 결혼한 게 아니고 예. 그냥 배에 쓸려 우연히 아요다라는 곳인데 그쪽 겐지스강 자락인데 어떤 그쪽에서 배를 타면은 예. 이제 벵골만 자라고 나와가지고 인도양에서 이제 말라카협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래서 김해에 도착했대요, 배가? 예. 그래서 김수로왕이 인도 여인을 보고 아름답구려 결혼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죠. 예. 그 인도 여인의 신부는 왕족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왕족이를 믿고 있죠. 왕족이라고 믿고 있다. 예.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그런데 근거는 없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예. 거기 김수로왕 묘를 가보시면 쌍어문이라고 이렇게 물고기 2마리가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허왕옥 그 공주가 오신 그 인도 아요다에 가보면 모든 출입문에 대문에 이게 쌍어문이 2마리 물고기가 이러고 있어요. 2마리 물고기 양식은 인도 양식이더라. 예. 그게 이제 소화가 땀 이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빕니다. 이런 뜻인데 그게 김수로왕 묘소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 김수로 왕 이게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게. 예.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믿는 게 중요한 거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가면 이제 독특한 돌이 하나 있는데 돌인데 그 돌이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돌이에요. 아,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네, 아버지가 공주를 따라 보내면서 배에 실어줘가지고 오지 않았나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근거는 없는 거죠. 그 왕비가 인도를 했다든가 기록으로 뭘 남겼다든가 이런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인도를 가면 편하다는 겁니다. 예. 아, 인도에 처음 갔을 때부터 편안함을 느끼셨어요? 일단 사회가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네, 사회가 천천히 가고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타치한 사람 없고. 뭘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인도에 가면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인도를 전공한다면 인도에 유학을 가셨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그 나라에서 장학금을 줘서 인도를 공부하라고 온 거죠. 그래서 몇 년 계셨습니까? 약 한 8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인도는 근데 하나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의 헌법이 인정한 언어만 22개입니다. 22개. 어우. 그게 우리의 뭐 사투리 개념이 아니고 문자가 다릅니다. 문자가. 10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만 216개예요. 22개는 적어도 100만 명 이상 쓰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인도 화폐 보면 각각의 다른 언어로 10원씩 써져 있어요. 문자가 다르니까. 워낙 언어가 많다 보니까 인도에 공용어가 있어요. 영어와 저희 외대에서 가르치는 힌디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용어예요. 그래서 대학 교육에서는 100%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서로 그러면 비슷하지도 않아요? 아,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러면 자기들끼리도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지식인들은 영어하고 힌디하고 소통을 하죠. 그런데 이제 교육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은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영어랑 힌디를 못 배운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네요. 안 되죠. 전혀 소통이 안 되죠. 문자도 다르고. 네, 문자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 통합을 할 때 인도에서 모델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각기 다른 문화 언어를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유럽이 문자는 또 너무 많았잖아요, 같아. 하나. 근데 인도는 문자도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로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도인이라고 의식하는 그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의 네, 정체성. 그게 뭡니까? 인도 사람은 그 단일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힌두 문화. 힌두 문화. 예. 그러니까 힌두 문화를 향유하고 카스트 제도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런 걸 이제 아이덴티티로 얘기하죠. 인도에는 최소한 22개 각각이 다 구구인 거예요. 그 지역마다 자기들 문자 창제일이 따로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세종도양이 22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니, 22명은 기본이고. 기본이고. 예. 10만 명 이상이 쓰는 언어만 216개라니까요. 그들이 다 문자가 있어요? 예, 대부분 문자가 있습니다. 이야, 그 한 나라라는 게 신기한 나라네요. 그렇죠. 문자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많지 않거든요. 200개 국가가 넘는데, 근데 인도는 200개 이상을 문자를 가지고 고유한 문자 체계가 200개나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게 근데 한 나라로 묶여 있고. 그렇죠. 그걸 하나로 묶는 아이덴티티는 핵심이 문화죠. 문화. 힌두 문화.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힌두 종교라는 게 있고, 네. 카스 제도라는 게 있고. 인도 얘기는 나라가 큰 맞고 할 얘기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중국하고 얘기 여쭤볼게요. 예. 중국하고 인도 뉴스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예, 예. 중국하고는 62년도인가 전쟁을 한번 치르고 예. 그 이후로 국경에서 간간히 분쟁이 일다가 예. 최근에는 이 남중국해 근로 분쟁이 확대된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중국과 인도의 관계.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50년대에는 힌디찐이 바이바라도 인도와 중국은 형제 국가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 그때는? 예. 네루 총리와 중국의 주울라이 총리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티베트 달라이라마 아시지 않습니까? 달라이라마. 예. 이제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이제 망명을 59년에 그때부터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망명한 것은 중국은 티베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티베트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인도로 망명하는 것을 인도가 받아줘서.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다. 예. 달라이라마는 이 티베트 사람들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실질적인 리더거든요. 네. 그분을 이제 인도가 받아들이니까 중국은 우리한테 보내라. 인도는 못한다. 예. 그러면서 감정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국경 분쟁이 이제 심화되면서 결국 1962년 10월 달에 중국이 인도를 침략했습니다. 인도가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아, 그때 대패했습니까? 네, 일방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도는 비동맹 국가였고 네루, 마하트마 간디 이런 분들이 굉장히 평화 지향적. 그러다 보니까 강성 군대를 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과도 형제 국가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설마 중국이 날 위협하겠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장 독립 이후에 이제 먹고 사는 민생이 이제 문제니까 거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62년 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중국한테. 네. 예, 그때 이제 대패를 하면서 이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도와 중국의 이제 국경을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으로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국경을 정할 때 히말라야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옛날에 GPS가 내비게이션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영국 식민지가 정할 때 저 국경 봉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국경이다. 봉우리 중심으로. 그렇죠. 봉우리. 저 봉우리까지는 그렇죠. 이렇게 인도고. 근데 히말라야 산맥이 높은 곳은 뭐 6천, 7천 오지거든요. 봉우리가 여기 연결돼서 어디가 여기까지가 내 땅인지.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봉우리 중심으로 대충 정했는데. 그렇죠. 저 봉우리가 이어져서 어디까지를 그러면 인도로 하고 어디까지를 중국으로 할 것인지. 그렇죠. 그걸 결정을 못 하니까. 네. 그거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군요. 네. 그 길이가 3,488km예요. 그렇게 확정 짓지 못하고 하는. 네, 네. 야, 전쟁이 안 나는 게 신기하네. 3km도 아니고 히말라야 산 전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실질 통제선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양국이 국경을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명확한 국경이 잣대가 없다 보니까 땅에 욕심이 나면 한 발 더 들어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네, 서로. 그러니까 서로 군대가 주둔하는데 대충 야 이 정도야 이 정도. 네. 실측된 서로는 없고 대충 그게 이제 주로 계곡입니다. 계곡. 여기도 보시면 이 가란 계곡이란 게 아주 가파른 곳이는 해발 4,500m 있는. 백두산 두 배 높인데. 네. 네. 근데 거기서 계곡이 푹 파졌는데. 네. 아주 가파른 계곡이 꼬불꼬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꼬불꼬불 하겠죠. 네. 사람이 삽으로 판 게 아니고 물이 맞는 거니까 얼마나 꼬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툭 들어간 곳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 욕심이 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곡 중에 약간 이렇게 평평한 곳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데서 싸움이 나겠군요. 그렇죠. 그쪽에 이제 군용 텐트 치기도 좋고 군사 기지도 많고 그런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계곡이 가파르면 그나마 상관없는데 네. 계곡이 어느 지역은 평평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있다. 예, 그럼 맞습니다. 양쪽 다 내려와가지고 예. 여기가 우리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육박전에 싸우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제 중국 군인들이 군용 텐트를 이제 하나 쳤다는 겁니다. 군용 텐트. 원래 자기들 땅이라고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인도는 평소에는 없었는데 네. 갑자기 그 군용 텐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간 인도 사람들이 야 여긴 우리 거야 예, 하고 그렇죠. 있었고 중국도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발을 딛지 않았었는데. 안 왔었는데 네. 갑자기 텐트를 쳤어요. 네, 텐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 내려가가지고 그거 우리 땅이다. 텐트 걷고 나가시라. 중국도 땅덩어리도 너무 텐트를 치다가 많은데 왜 여기다만 치냐.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한 거나 일부러. 신랑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쳐라 못 친다 쳐라 못 치다. 그러다 이제 몸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투석전이 벌어져가지고 처음에 돌로 던지다가 네, 그 지역은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발적인 충돌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와 중국이 1996년하고 2000년대 합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는 무기를 가지 말자. 군인인데 그냥 맨몸으로 순찰만 하자. 만약에 무기를 가지다가 우발적으로 국지전이 나면 우리 핵도 가지고 있는데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신사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몸으로 싸우다가 이제 돌을 졌겠죠. 그러다가 싸우다 보니까 인도군 20명이 죽은 거예요. 처음에는 육박전 하다가 어떻게 20명이 죽었나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설사 돌을 맞으더라도 20명의 군인이 돌로 맞아 죽었을까? 나중에 밝혀진 게 쇠 몽둥이에 못이 박힌 사진이 언론에 나온 겁니다. 중국 군인들이 쇠 몽둥이에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공격을 했다. 그때부터 이제 인도 국민들의 감정이 격양되기 시작한 겁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못이 박힌 쇠파이프가 현장에서 10분 만에 만들어질 수는 없고 그렇죠. 용접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놨을 테니 이거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럼 인도는 지금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 실질 통제선을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도발을 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인도가 실질 통제선을 안 짓고 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지역 분쟁을 이렇게 키운다고 해석합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참 재밌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이 이 분쟁이나 갈등을 겪는 게 미국은 대표적이고 더 좁게 들어가면 대만과도 지금 그렇죠. 대만 굉장히 일본과도 지금 쌩까꾸에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중국이 지금 현재. 거의 없는 지역이죠.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몽이 또 있고 계속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영토 팽창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중국해에 조그만 섬을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군사기지를 만든 거고. 그렇죠. 이런 게 다 이제 시진핑의 팽창 정책에서 의해한 거죠. 그 팽창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과거에 명확하지 않은 그런 땅들을 다 이제 내 땅이라 하고 있는 거죠. 일본과 그러니까 섬을 가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다 지금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지금? 두 가지 얘기 같아요. 하나는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국 내부를 그렇죠. 중국 내부가 흉흉하니 적을 밖에서 찾자. 그렇죠. 중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민심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없는 적을 만들기는 그렇고 쉽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적이 이제 인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목적이 하나 있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약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코로나도 그렇고 트럼프 자체가 지금 자기 코가 지금 석자인데. 찬스라고 봤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 자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바로 이게 우리가 강하게 밀어가지고 더 이상 안 물러나면은 그때부터 우리 땅이 되는 거 아니냐. 중국의 강경파들이 이걸 찬스라고 봤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 하나하고 중국 스스로 어려우니까 적을 밖에서 찾을 것이다. 인도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된다. 그래서 인도도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인도는 어떻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이 이제 150mm 이제 신형 곡사포를 이제 갖다 오는군요. 중국이. 갖고 오니까 인도도 이제 T-90이라는 러시아제 신형 탱크를 갖다 오고
원래는 이제 무기를 가지고 안 가는 지역이 총도 가지고 말자고 하던 지역에서 이제는 이제 포하고 탱크를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예,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해준 거예요. 명령. 이제 그러면 거기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됐네. 위험한 지역이 됐네. 핫한 지역. 그다음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방공 호수라고 거의 서울만한 큰 호수가 있어요. 한 6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40%를 인도가 차지하고 호수도 반으로 잘라가지고. 네, 호수를 반이 잘라서. 호수 역시 경계가 없었겠죠. 물고기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떻든 고무보트를 가지고 순찰을 했어요. 네. 고무보트를. 이때까지는. 예, 여태까지는. 오늘 인도가 거기에 철로 만든 이제 보트를 군함까지는 아니어도 예. 경비선을 투입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예, 철로 예전에는 만든 그냥 고무보트.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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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배지 뭐 고무보트야. 그렇죠. 예. 예, 그냥 군인들이- 한가하게 왔다 갔다 하던 데서. 군인들이 무기도 없고 한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그냥 설렁설렁 보는 곳인데 예. 어쨌든 군비 경쟁이 들어갔고. 군비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제 미그 29 전투기를 미국의 아파치 헬기를 대기하고 있고 원래 이런 위기가 있으면 내부 결속의 찬스로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원래 지도자들이. 그렇죠. 인도의 움직임은 뭡니까 그러면? 인도 또한 중국과의 갈등을 내부 결집의 요인으로 지금 그래서 받아들이고 막-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뭐 시진핑 포스터 얼굴을 지금 불태우기도 하고 있고 반중국 정서가 지금 굉장히 팽배하고 있어요. 불매운동도 한다면서요. 네, 불매운동도 하고 있고 그제 보니까는 틱톡이라고 중국의 그 카카오톡 같은 틱톡. 예. 예. 유명하죠. 예. 틱톡을 포함해서 59개의 중국이 사람들이 만든 이 웹을 스마트폰 웹 앱을. 예. 예, 앱을 금지시켰어요. 인도에서.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지금 좋아하거든요. 뭐 1억 명 이상이 그걸 썼는데 금지시켰어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안정을 해친다. 그래서 반중국 정서를 하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쓰던 폰에서 중국 앱을 다 삭제해버렸어요?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투자 계약도 다 철회해버리고. 철회해버리고. 전면전이네요. 과거에는 인도와 중국이 갈등일 때는 인도가 이렇게 강하게 안 나갔거든요. 왜 강하게 안 나갔습니까? 기존의 이제 정권들은 어차피 군사 경쟁에서 중국보다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군사 대국이니까. 그렇죠. 힘으로 싸우는 건 안 된다. 네.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를 빨리 부흥시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014년에 모디란 총리가 이제 들어선 거예요. 모디, 강경파죠. 네, 강경파죠. 총리가 되면서 뭘 내치냐면 강한 인도를 강한 인도. 캐치프레이즈가 강한 인도예요? 네. 중국이 14억의 새 시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군사 대국이 된 거죠. 이걸 똑같이 인도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전 세계에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무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기를 막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네. 과거엔 80%의 무기를 러시아에만 사왔는데 네. 이제는 무기를 다 배나요. 프랑스에서 라팔 전투기도 가오고 미국에서는 아파치 헬기도 사오고 S-400이란 러시아제 최신 미사일 방어체제가 있어요. 쪽에 금액이 되는 건 이걸 지금 올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원탑으로서의 미국의 힘이 좀 떨어지자 중국도 이게 찬스다. 그렇죠. 그리고 인도도 이참에 그럼 우리도 그러면서 이제 다극화가 되고 하는 거네. 맞습니다. 미국의 이 지도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힘을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인도죠. 그래서 저는 우리 G2라고 하는데 G2를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데 저는 투 자이언트를 얘기합니다. 투 자이언트? 그게 인도와 중국이죠. 두 개의 거인. 투 자이언트? 네, 투 자이언트. 그러니까 G2가 아니라 두 거인이 히말라야 산맥을 놓고 양쪽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투 자이언트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아시아에서.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인도와 우리는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야 되죠. 우리하고 인도가 사이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김수로왕의 할머니가 거기 오시면 당연히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죠. 인도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평균적인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인도하고 갈등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영토 갈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힐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떤 거요? 기본적으로 둘 다 식민 지배를 받았어. 독립하자마자 분단됐어. 우리는 남북한, 거기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단됐지. 예. 그 다음에 불교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국의 지도를 보면 둘 다 삼면이 바다야. 삼면이 바다. 우리는 반도고 거기는 거의 대륙 아닙니까? 삼면이 바다인 건 확실한 거예요. 너무 끌어다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아니 인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면
뭐든 간에 끌어붙여야 돼요. 아쉬운 것은 아쉬운 건 우리지. 인도가 28개 주가 있는데 그 한 주가 우리보다 크다는 겁니다. 조만간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역을 하고 협력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앞으로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그 자이언트 거인 협력을 하려면 뭐든지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미 좋은 관계인데 네. 협력을 더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활용해라. 예. 정말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자제분들 이제 대학을 가시고 할 때 수능 점수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인도를 해요. 인도. 15억의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중국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는 없다 거의. 없어요. 블루오션이다. 안전 블루오션이죠. 안전 블루오션. 완전 블루오션. 예. 자, 소장님. 예. 블루오션까지 하고요. 예. 우리가 맨날 한반도 주변에서 사강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제는 투 자이언트. 투 자이언트. 예. 투 자이언트. 예. 그래서 가끔 모시려고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인도를 알아야 됩니다. 인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소장님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투 자이언트.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들리시나요? 고백 한우가 구워지는 소리. 진한 육즙과 쫄깃한 식감까지 폴중심의 사료로 키운 안티마블링 고백 한우. 명절 선물, 기업 선물로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저지방 한우 네이처우다 고백 한우. 이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아까 3번 배웅할 방송. 자, 다음은 신장신장. 신유진 변호사님 옷 바뀌었네요. 아, 네. 제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색깔도 좀 튀는 걸로 좀 입으려고. 아, 참. 신장신 변호사님 뉴스공장 1일 DJ 목소리가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정적이라서 졸리더라고. 저는 주말 특근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 특근 하라고 했는데 네. 그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왜? 삼성 얘기 잠깐 하고 조범동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언론이 제대로 해설을 안 해줘요. 그 해설을 하는 걸로. 삼성은 수사하지 말라 이거야. 이 심사위를 삼성은 왜 했을까요?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원래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를 기소냐 불기소냐로 꼴대로 옮긴 건 맞아요. 언론도 꼴대로 옮기는 걸 도와주고. 근데 그렇다고 검찰이 기소를 안 할 거냐. 검찰을 기소해요. 여론전 한번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란 말이야. 왜 했을까? 제 티어리가 있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재판에서 재판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 저도 저 않을까. 생각이에요. 정말? 찌찌뽕! 삼성의 최종 목적은 기소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국 할 거라는 건 삼성도 알고 있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판사가 판결할 거 아니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결을 이재용 회장한테 유리하게 하는 건 부담이 되는 일이 맞단 말이죠. 근데 여론 걱정하지 마라. 뒤탈 걱정하지 마라. 그걸 나는 삼성이 판사들한테 미리 1차 보여준 것이다. 삼성은 이렇게 여론을 끌고 갈 수도 있으니까 잠시 눈 감고 방망이 한 번만 빵 휘둘러주면
그 뒤탈은 우리가 다 감당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사실 실제로 에버랜드 전환 사태 때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전을 펼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여론전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시간 끌고 정권 교체되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대단히 공감합니다. 올라타십니까? 올라탔습니다. 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판결을 내리기가 정부담스러우면 시간 끌어줘. 그러니까요. 라는 말일 가능성도 있어요. 정권 교체돼서 그 다음에 우리 세상 되면 그때 결론 내도 돼. 언론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6월 23일 날 기사였다고 봐요. 이재용 52번째 생일날 출근해서 세탁기 앞에 쭈그려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거의 모든 언론에 다 나왔어요. 생일날 집에서 쉬는 분들 계세요? 예? 생일날? 생일날 가서 일한 게 뉴스야. 그리고 심지어 쪼그려 앉은 것도 뉴스야. 세상에 이렇게 아니, 망극할 때가 부회장님께서 쪼그리고 앉으시다니. 세상에 우리 부회장님께서 어떻게 쪼그려 앉아서 세탁기 안을 쳐다보고 계시냐. 근데 사실은 그 전날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그 프로포폴 관련된 재판에서 이재용 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정황 증거들이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증인이 나왔어요. 그 뉴스를 전달한 데는 딱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재용 52번째 생일날 세탁기 앞에 쪼그려 앉아 이 뉴스는 그 다음날 6시에 네이버로 검색해보니까 184건인가 있더라고요. 삼성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판사들한테 주는 메시지다, 이게. 그리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정권 교체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 이건 안 올라타도 돼요. 댓글 알바들도 거국적으로 돌리고 해외에서도 돌리고 지금도 돌리고 앞으로도 돌리고 절대 올라탈 수 없는 얘기를 하시네 진짜. 세탁기 돌리는 뉴스가 그게 뉴스야? 그거 삼성에서 뿌리지 않으면 절대 확보할 수 없는 뉴스예요. 어떻게 기자가 이재용 부회장 세탁기 앞에 쭈그리고 있는 거 사진을 찍어 생일날 그걸 그냥 받아줘. 여하간 그 수사심의는 우리를 믿고 판결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인생 핀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공소장에 문구 하나가 틀렸을 때 그것이 그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중요한 증거물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어떤 그 검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에 따르면은 중요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빠져 있더라. 나중에 그것을 확인한 검찰 수사관이 항의하니까 검사가 자기 서랍에서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꺼내놓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말했다라는 그런 경험담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이게 법 기술인 거죠. 기소를 하긴 했는데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안 탔어요, 여기? 아니 뭐 좀 우울해서 탔어, 그럼 됐어? 우울하게 탔다. 어떻게 심의위원장이 그 양창수라는 인물이 위원장을 맡았을까라는 걸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임시위원장을 맡은 분이 결국 가까운 분이셨더라고요. 또 양창수 대법관이랑. 게다가 위원들도 네. 삼성 회계 부정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각층에서 모아야 되는데 13명 중에 승려만 2분이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불교계에서만 2분이 와서 그 얘기는 뭔가 이미 작동을 했구나. 멀리 가시는데. 멀리 가셨는데 제일 멀리 제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구성 자체가 삼성이 유리한 쪽으로 구성이 돼 있었구나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따라갈 거예요. 진짜 왜 그래? 저는 보면서 느꼈어요. 실제로 보면은 스님이 2분 계시더라고요.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친삼성이에요. 절대 올라탈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원래 스님들이 친삼성인 거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나 불교방송. 불교방송 노조위원장 했다고. 불교방송 출신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불교 전체가 친삼성이건 아니잖아요. 명진 스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죠. 아니 내가 불교방송 있을 때 삼성의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스님들한테 항의 전화가 와요. 친삼성인 스님들이 몇 분이 있겠죠. 좀. 나 나갈 거야. 어쨌든 거기에 분명히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애초 금감원에서 이거 회계 사기 맞다라고 결론 낼 때 회계 부정 아니라고 열심히 변호해줬던 사람. 그분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 그건 확실해.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검찰이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부담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부담 없는데.
저는 다스베이더가 있는 한 뭐 여론전에서는 결국 밀리지 않는다. 다스베이더가 있는 한. 삼성이 죄가 없어서 저렇게 됐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오면 아 삼성의 힘이 너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죠. 저는 아까 우울하다고 한 게 수사심의위원회에 신청한 거를 보고 저는 삼성이 급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삼성에겐 계획이 다 있었고 이게 그러니까 뭐지 싶은 거예요. 진짜로. 너무 그렇게 쉽게 좌절하시네. 뜻대로 되겠니 니네들?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마지막 순간까지 안 되게 만들어야지. 안 되게 할 수 있어.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다스베이더가 참 좋아요. 왜냐면 아니 제가 뭐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하겠어요.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스님 얘기는 딴 데 가서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안 되잖아요. 네. 끝까지 이 얘기는 할 것이고, 자 조범동 1심 판결 상당히 깔끔합니다. 할 말은 다 했어요. 우선 작년 내내 떠들었던 코링크 피에다가 5억 이건 빌려준 것이고 차용증 쓰고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을 뿐이다. 판사님이 대여 맞다 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냥 빌려줬고 이자를 1억 5,700원을 받긴 받았지만 조범동이 이걸 가지고 뭐에 어디에 썼는지는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판결의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던 정경식 교수가 코링크피를 실제 지배했다거나 소유했다거나 경영에 간섭했다는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 언론이 그걸 해설을 안 해줘요. 코링크피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연결고리가 조범동이 있고 조범동과 정경심이 또 연결돼야 되고 정경심과 조국까지 연결이 쭉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일단 조범동과 정경심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지. 예. 그 고리가 이번에 딱 끊어진 거예요. 딱 끊어진 결과적으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펀드다, 조국 대선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다라고 했던 식의 언론 보도나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가 일단 이 재판에서 한번 정확하게 끊어진 아우 잘 정리했어 박수. 예. 정경심 교수는 나는 돌려비를 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그러고 검찰에서는 아니다 10억원 투자다. 투자일 뿐만 아니라 코링크의 실소유주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자를 회계 처리상으로는 수수료라고 처리를 했어요. 컨설팅 수수료. 근데 그거를 그 검찰에서는 조범동이 이거 회사 돈을 횡령한 거야 라고 횡령 프레임으로 딱 걸었어요. 정경심 교수가 횡령의 공범이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를 알았다는 얘기잖아. 실소유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야. 실소유주로 연결하면 코링크가 했던 짓은 다 정경심 교수가 공동으로 한 걸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거죠. 고리를 요 이자로 걸었던 거예요. 이자로 걸어서 조범동이 이걸 횡령한 건데 정경심도 그걸 알았어.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판사가 아니야. 몰랐어. 판사가 이건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말까지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요약하자면 권력형 범죄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권력형 범죄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 검찰은 이것이 권력형 범죄라고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고 실제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법정에 갔더니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와서 판사가 권력형 범죄라고 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조범동 씨 21개의 혐의에는 권력형 범죄와 연관된 범죄가 아예 없어요. 공소 사실에는. 조범동 씨에게 72억 원의 횡령 배임이 인정이 됐는데 그 중에 10억 원이 뭐냐면 웰스 시엔트에 들어갔던 10억 원을 빼서 익성 쪽에 옮긴 거예요. 조범동 씨 4년 징역형 나오는데 추징금이 한 푼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져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 코링크 펀드를 운영하면서 왜 네 맘대로 회사 돈을 여기저기서 빼서 왔다 갔다 이결로 처벌을 받은 거지 자기가 빼려고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웰스 시엔트에 있던 10억 원 어디서 나왔죠? 정경심 교수 블루펀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걸 빼서 다른 데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횡령이 되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가 피해자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SNT가 뭐냐면 가로등 전멸등 기억나요? 처음에 거기에 왕창 몰아줘가지고 돈 벌게 만들었다. 그 회사에서 돈이 10억이 빠져나와가지고 조범동을 통해가지고 익성으로 가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 10억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정경심 교수 돈이란 말이야. 그렇죠. 결국에는 그런 거죠. 정경심 교수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경식 교수는 그렇게만 놓고 거기서는 피해자지 관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조범동 씨가 횡령했다고 하는데 횡령은 보통 지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10억도 익성으로 간 거예요. 조범동이 먹은 게 아니라 결정권자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조범동, 그다음에 익성의 이봉직 회장, 이봉직, 그다음에 이창권. 익성의 회장, 부회장, 조범동 외에 나머지 두 사람이 결국에 익성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조범동은 익성 사람 아닌가? 맨 처음에 익성으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결국에는 익성 사람인 세 사람이 바로 이 코링크의 결정권자였다라는 말을 판사가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펀드의 주인은 익성이었고 익성이 결정권자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웰스 CNT에는 뭐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한 3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다른 데는 원금이 다 돌아가는데 누구한테만 안 갔다? 블루펀드, 즉 정경심 교수한테는 돈이 하나도 안 가요. 그중에 10억은 조용히 사라져서 어디에서 발견됐다? 익성으로 간다. 익성에서 발견됐다라는 게 검찰 그 수사 기록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검사가 어떻게 정경식 교수에 대해서 그렇게 주구장창 코링크 피해에 대해서 소요를 했고 의사결정을 했고 경영을 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주장할 수... 다 알면서 저렇게 했다는 이거 거죠. 어떻게 이 말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익성과 공모하여 익성 자금을 다른 회사로 빼낸 혐의 해서 이게 횡령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익성 자금을 빼내는 걸 조범동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익성에서 돈을 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봉직이나 이창권이 그 혐의의 주범이다. 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왜 익성에 대해서는 일도 수사를 안 하냐고. 전체 그림에서 익성을 빼고 그림을 그리니까 조범동은 익성이 시킨 대로 했다. 검찰은 조범동이 다 했다. 판사는 적어도 공동이라고 본 거예요. 공동 결정을 했다. 익성을 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익성 여기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익성과 검찰 간에 더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익성이 물주고 물주가 주인이다. 이게 계속 주장한 바예요. 검찰은 익성을 최소한 기소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쏙 뺐다고 그랬잖아. 익성과 신성이 사라졌다고.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판사가 한 것이기도 해요. 야, 익성 회장, 부회장도 같이 의사결정권 안에 있었네. 그러면서 권력형 범죄는 아니고, 그리고 정경심은 이 구조에 대해서 몰랐네. 구조적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걸 언론이 작년처럼 막 떠들어내는 방식으로 하자면 정경심 교수 피해자. 피해자. 정경심 교수 피해자로 밝혀져. 그렇게 안 해주잖아. 지금 언론들이 무슨 제목이 말인지 이렇게. 모르게 기사를 해설을 해요. 권력형 범죄도 아니고 정경심 씨는 몰랐고 돈 빌려준 거 맞고 그리고 익성도 여 안에 들어있네. 다스베이드에서 연락에 얘기했던 그 판결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의사 결정권자로서 이봉직과 이창권을 넣는데 조범동 씨가 자기 주머니로 돈이 안 가는데 의사 결정권이라는 거를 공동으로 갖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나는 이 판사가 비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용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네. 말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제안했다고 봐요. 내가 판사면 익성이네. 익성이 기소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소된 이 사람과 공동이네 정도까지밖에 못 나가지 않아요. 그 판결문에 나오는 용어로 바꿔보면은 코링크의 실제 주인은 익성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범동 씨가 유죄로 인정받은 게 21개 중에서 20개 유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횡령 배임 액수가 72억 원이에요. 근데 4년 나왔어요. 정말 글자 그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몰아넣었구나. 되게 웃기는 내용인 거예요. 20개가 폭행이 20개에도 4년 넘게 나와요. 저는 2심에서 조범동 씨가 형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예. 네. 왜냐면 다 긁어 모았는데 실제로 조범동 씨가 횡령을 해서 돈을 먹은 게 없다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횡령은 주인이 돈에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횡령을 했으면 돈을 먹은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먹은 놈이 범인이지. 지금 기소된 72억의 횡령금은 지가 먹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해. 뭐 이런 정도는 있네요. 포르쉐 박스터를 회사 명의로 구매하고 자기 것처럼 이용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그걸 자기가 팔아버렸다. 그 돈을 자기가 챙겼다. 그래야 되는 건데 해먹은 게 없어. 포르쉐 박스터 좋은 차죠. 그죠? 돈의 흐름, 크게 돈이 어디로 갔고, 뭐 어디서 왔고, 이거를 보면은 어느 지점이 횡령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게 주인이 누군지를 처음부터, 거의 최초부터. 횡령한 돈이 누구한테 갔냐? 그 돈이 간 곳이 주인이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했잖아요. 일성으로 최초. 갔잖아. 10억도. 저는 이쯤에서 이제 짚어야 되는 게 이제 언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그 판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비틀어요. 그러면서 조범동은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조국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검찰에 놀아놨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놀아놨다기보다 같이 놀았지. 같이 놀았지. 같이 깨춤을 췄지. 일선 기자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데스크는 판결이 이 정도 나왔으면 데스크가 틀어줘야 되거든? 데스크가 더 나빠 사실은. 더 나빠. 진짜 나쁜 거예요, 이거는. 권력형 범죄가 아니고 돈을 빌려줬다 받은 거고 코링크에 있었던 일은 모르고 판사가 다 얘기했어. 익성도 등장하고 그러면 그렇게 보도해야 되잖아. 거꾸로 놨어봐. 대서특필 냈지. 해설해주는 척하면서 사람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만들어. 어제 제가 본 기사에는 조범동이 실소유주라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줬다고 썼더라고요. 어디 확인해줬어? 확인해주지 않았어. 아니 어느 회사요? 그것까지 뉴스원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뉴스원. 뉴스원은 그럴만해요. 왜냐하면은 멀리 가세요 일단. 아니요 이거 난 전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에요. 어우! 엄청난 친구다! 이거는 편집! 아유, 나도 사전에 8천 중에 검사장이 있어. 적어도 받아 썼던 언론은 반성하고 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겁하잖아. 그 대상은 감옥 갔다 왔잖아. 그리고 장관이었던 사람은 갇혀있고 거의 집에. 그러면 이거 편집. 근데 여전히 판결이 뭔가 애매하게 갈린 것처럼 갈리지 않았어요. 더 나가지 않았을 뿐. 익성도 등장하고 권력형 범죄가 아니란 말도 등장하고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몰랐다는 얘기도 등장해요. 단순 대여란 말도 등장하고 필요한 말들은 다 등장한다고. 안 따서 쓰잖아. 시발. 비겁해.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찬스를 노렸어. 코링크피, 뭐 블루펀드 이런 거를 전부 다 조국 전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만든 가족펀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가족펀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판결문에 써요. 가족펀드 아니다. 제3자도 충분히 여기 들어올 수 있었고 하니까 이건 가족펀드도 아니야. 할 말은 다 썼다니까. 네. 판사가. 언론에서 이거 가족펀드라고 얼마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판결문에 썼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나라 다 들어가 있어. 그걸 뽑아갔으면은 기사가 되잖아. 시 변호사 좀 전에 소개한 건 뭐냐면 14억 막 돈을 안 내놓고 왜 금융위원회에는 100억이라고 신고를 했냐. 그래서 청문회때도 이게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재판장이 딱 판결문에 실제로 사모펀드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이건 허위 보고가 아예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재판에 넘길 만한 거리가 못 됐던 거예요. 아예. 하물며 가족펀드는 아예 아니었던 거고. 무자본 M&A 그리고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조작 이런 문장들도 나와요. 무자본 M&A 인수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이것의 공범이라고 정경심 교수를 몰아가려고 한 건데 정경심 교수는 상관이 없다고. 실제 이걸 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재판을 그걸 다루진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 무자본 M&A도 실제 이루어졌다. 검찰이 실제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은 거야. 그 사건은 있었는데 그 사건과 무관한 경영심을 갖다 붙인 거지. 실제 범인들은 빠져나가고. 기소를 안 하면 재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경심 교수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투자를 관여했다거나 차명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논리는 이미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조범동 재판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심지어 10억 원도 투자 다니는 것도 여기서 끝났죠. 판결 내려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이게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랑 공모를 해가지고 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모를 했다 대부분이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한테까지 물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이게 관련 사건의 형사재판은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공모가 있다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와 엮여있던 부분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제는 이제 표창장 남은 거야.
표창장하고 증거인멸 교사 이 부분은 공범 인정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판사님이 이것은 잠정적 판단이다. 그 다음에 기판력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경심 재판에서 다시 좀 잘 따져봐라. 이렇게 또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표창장이 메인이에요, 결국은.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 나와야지, 씨발, 뭐가. 아직도 안.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이제 언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판결을 이렇게 났어. 아, 그러면 최소한 드라이하게 판결을 이렇게 났다라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걸 또 꼬아가지고,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전달할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럴 마음도 없고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목적 하에서 한 거예요. 이미 충분히 흔들었고 이제 와서 괜히 머쓱하게 그것도 잘못 흔들었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제가 언젠가 어떤 기자한테 기사를 이렇게 썼느냐라고 공개 비판을 했더니 그 친구가 난 지시받고 썼을 뿐이에요라고. 그 부장은 뭐라 얘기를 하느냐. 다들 그렇게 쓰는데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깨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저는 언론개혁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야, 시작을 하긴 해야 된다. 시민들이 하셔야 된다고? 기자들이 좀 앞서서 저는 빠져나가려고요. 조금 더 절묘해진 게 뭐냐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데 포털에 딱 검색을 해서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조국 일가 첫 재판 유죄 인정 징역 4년. 사실은 사실인데 이 재판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조범동 1심 징역 4년 드러난 조국 거짓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자세하게 안 듣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일들도 얼마나 많고 조국 일가가 드디어 4년 받았네? 왜 4년밖에 안 받았어?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정경심 교수 무죄를 받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올 거예요. 엇갈린 판결. 정경심 교수가 어디 한 군데라도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뭐 유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경심 교수 유죄 법원에서도 인정. 조국 거짓말 드러나. 남은 것은 조국뿐 뭐 이렇게. 아주경제가 좀 더 잘해야 돼. 그러니까 눈에 안 띄니까 그렇지. 혜연이가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요. 자, 가주세요 이제. 할 말 다 했어. 이제. 자,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이.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양배추 진액을 100일간 먹으면 사람이 되게 해주마. 더 이상 못해. 매일 양배추즙을 먹으라니. 바보, 맛있는 양배추즙을 먹으면 되지. 제주도산 양배추에 당근, 브로콜리 등등 꾸준히 먹기 좋은 제주네이처 양배추 진액. 딴지마켓에서 만나요. 호사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결국 네. 교수님,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아, 예. 지방에서 두강 있거나, 그러니까. 뭔가 심포지움 있거나. 저희는 죄송합니다. 그냥 안 오고 그냥 배신자라고 하고 넘어가요, 그냥. 그러니까, 지난주는 또 연락이 안 왔어요. 군함도. 네네. 군함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제징용과 관련된 내용을 전시한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오케이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그때 안 됐을 거야. 근데 강제징용과 관련된 내용을 싹 빼버렸어. 오픈하면서. 원래 그러려고 한 거 아닌가, 일본에서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우슈비츠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유태인들이 반대. 못하지, 절대. 근데 유태인들이 하라고 그래. 그럼 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그거 등재하는데 우리 정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내용도 전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칭찬까지 해줬어. 그거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그랬거든요. 저거 딜이 있다, 딜이 있어. 예, 예. 네. 2015년 6월 말부터 7월 초였어요. 독일의 본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심의회가 있어가지고
그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을 신청했거든요. 거기에 군함도를 비롯해서 7군데의 일제간점기에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된 그러한 유산이 있어가지고 반대를 했다는 거죠. 한국 쪽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그것을 위원회 국가들은 21개국입니다. 거기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수결로 하면 한국이 이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한국이 설득해서 네네. 전쟁 범죄 시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라든가 그런 것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결로 하면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일본은 그 7군데에서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강제징용 당하고 착취를 당했다. 수탈을 당했다. 이것을 그러니까 7군데의 현지에 다 밝히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또 각지에서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러한 행사도 하겠다. 그게 일본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여기 핵심은 뭐냐면 한국이 등재해도 된다고 찬성해줬다는 게 핵심이에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없었다고 하는 아베가 세계문화유산 등재해서 관광객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녀상을 저 독일의 조그만 전시에 보내는 거 또 막는 애들이에요. 아베가. 근데 전 세계 관광객들이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관광지로 삼으려고 하는 곳에 우리는 강제징용했습니다라고 크게 전시할 리가 있어요? 처음부터 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 그래서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그때 저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은 게 아니라 협조해 준 거다 본다. 알고 있으면서 했다라는, 왜냐하면 일본이 그 강제 노동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강제 노동이라고 할 때는 forced labor라고 하죠. 알아들었어요? forced labor. first labor. 이게 국제 용어로 완전히 불법적인 강제 노동이라는 말이에요. forced labor라고 하면 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말을 절대 못 쓴다고 했어요. 완전히 불법이 되니까, 단시.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하고 합의했을 때 그 허용한 말은 forced to work 였어요. 일을 하는데 강제당했다. 그 말이에요. 일본은 그것은 합법이었다고 말을 한 거야.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레이버 하면 그냥 강제징용인데. 네. 그게요. 그러니까 국제 용어로 국제적인 정립된 용어인데. term로. 네. 텀. 계속 용어 많이 쓰시네 오늘. 근데 포스트 워크 하면 그 포스가 법에 의한 포스트인지 그러니까요. 또는 다른 힘에 의한 포스트인지 정립되지 않은 용어니까 일본은 그걸 사용했는데 우리 외교부라고 전문가들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뭐냐면 박근혜 시대에 위안부도 받아들였고 이것도 받아준 거예요. 일본 내에서의 보도는 당신은 조선인들도 대만인들도 일본인이었다. 그러니까 일본 법에 따라서 징용했기 때문에 합법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삼성이 박근혜 정부를 말 사주고 최순실은 그래서 말 받고 돈 받고 한 거 서로 윈윈이지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요 위안부나 요걸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고 세계문화유산에 한번 등재되잖아요. 이때까지 취소된 적이 없어요. 일본은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한국 막 떠들어대면 안 되니까 국제적으로 우리 또 떠들 땐 잘하잖아. 그걸 입을 막아놓고 일단 등재되면 한 번 등재된 게 취소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한국 외교부도 그걸 모를 리 없는데 따라가 준 거지. 예, 그러니까 요거 책임져야 돼. 예,
한국에서는 강제적으로 노동했다고 하면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그래도 합법이었다. 이 부분을 한국에서 포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김종세. 그 양반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 양반 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거거든. 그때 외교 라인들 책임져야 된다고. 뻔히 보이는 건데 일본 장단에 맞춰준 거야 그냥. 취소시켜야 돼. 다시. 예. 네, 취소 신청해도 21개의 그 심의하는 나라에서 다수결을 해야 돼. 근데 이럴 경우는 서로 나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권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쪽의 논리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호소하면 이게 취소되지 않아도 굉장한 그 효과가 있어요. 교수님, 그거는 또 우리가 잘해요. 네, 그렇죠.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선수를 치고 제일교포 2세 구남도에서 이러한 사람의 그 아들이 자신은 조선 사람이었는데 그 귀여움을 받았다. 조선인이라고 해서 뭐 손가락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올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차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탄시,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남도에서 일을 했어요. 어떤 직함이었는가? 감독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감독한 감독관이에요.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감독관으로 쓸 경우 그 조선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뭐 쉽게 말하면 앞잡이. 예. 네. 아주 쉽게 말하면 앞잡이 칠일바 막 그냥 끌려간 사람들은 마르고 옛날에부터 그냥 일본에 쭉 살았던 사람이 그남도에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바르적으로 그남도에 가서 일을 한 사람들은 대우가 전혀 달라요. 그런 사람들하고 징용으로 간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았대요. 안에서. 예, 그렇게 견이되어 있었어요. 그런 증언들이 많습니다. 감독관의 아들이니까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 이야기만 내세우는 거예요. 일본이 애초부터 강제징용을 인정할 생각이 없었고. 네, 없었고. 네. 그리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전시를 할 생각도 없었고. 네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 당국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위안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전시하겠다는 식으로 우리 자국민한테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다고. 그거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 그 외국 당국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은 그렇게 자기들 용어로 만든 그 전시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한 번 선정되면 어차피 뒤집지 못하니까 속인 거야. 일본도 너무 뻔뻔하게는 못해요. 그래도 이번에 뻔뻔하게 했네요. 도쿄에 전시관 만들었는데 희생자를 기리고 그런 거 한다고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만 아주 조그만 글자로 전시했어요. 근데 강제징용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친 거야. 어떤 좋은 말로 포장해도 사기친 거예요. 둘 다를 한 거예요.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합의로 다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고 강제징용 문제는 이 군함도 문제로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걸 둘 다 들어준 거라고. 하나는 난리쳐서 뒤집었잖아. 이것도 난리쳐야 된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외교 당국자들의 책임을 묻고 일본이 사기쳤다고 계속 떠들어대야 된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기 위한 속임수를 일본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강하게 계속 주장해야 돼요. 예, 이게 예. 안 그러면은 빨리 현금화해야 돼. 빨리 해야 돼. 50년, 100년 지나잖아요? 세계유산으로 강제징용은 없었다는 전신문화 남는 거예요. 그걸 한 거야. 윤병세라고 하는 당시 우리 외교부 장관이 칭찬까지 했다니까. 올해 도쿄 올림픽을 하니까 그런 것으로 도쿄에 만들고요. 독도 전시관도 도쿄에 만들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게끔 독도도 그남도도
또 도쿄에 만들었어. 근데 도쿄 올림픽이 연기가 됐잖아요. 저는 하늘이 있으면 아마 도쿄 올림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 예, 수고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 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자, 메종 브레몽. 발사믹하고 트러플 오일. 진짜 트러플. 우리나라 트러플 오일이라고 파는 건 트러플 없어요. 인공. 향이지. 근데 그 두 개가 가장 더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메종 브레몽이라는 게. 1830년에 시작했나 봐. 파리에도 가게가 하나 있는데 파리 주문량을 우리가 다 가져왔다고. 그래서 15년산은 품절됐고 오크통에 담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품으로 만드는 건 우리가 싹쓸이 해왔어. 팔려가지고 30년산만 남아있다. 왜 이렇게 잘 팔리나 몰라. 슈퍼에는 없고 파리에 매점 하나 있고 뭐 전국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러플 오일과 진짜 트러플 들어가는 오일이에요. 맛있어요 이거. 내가 먹어보면 맛있다 그래. 진짜 트러플 조각이 들어가 있다. 맛있다. 먹어보면. 그리고 여기서 파는 발사믹도 맛있다. 요 발사믹 먹어본 다음에 한국에서 발사믹 먹어보면 아 진짜가 맛있는 거구나 알게 돼. 메종 브레몽. 그래서 15년산 식초 더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잘 팔린다고 15년산 다 팔렸대. 30년산밖에 안 남았대요. 30년산 팔고 있습니다. 아직 새 오크통을 따서 그걸 제조를 해야 된대요. 우리가 알 바 아니지 뭐. 어쨌든 맛있다. 어쨌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모르겠고 딴 걸 먹고 맛있다는 거예요. 예.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볍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10시 끝나겠네. 오늘 주제는 뭡니까? 총수님을 딱 떠올리면서 이 키워드가 딱 떠올랐습니다. 키워드요? 네, 악당. 악당. 영화 속 그 매력적인 빌런. 아, 매력적인 빌런? 하여튼 인상적인 빌런? 예. 영화 끝나면은 그 주인공은 가물가물한데 악당만 떠오르는. 재밌겠다. 예. 가볍게 가죠, 뭐. 예. 그러니까요. 체력이 딸려 지금. 예. 휴가인데.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일단 전제 조건이 우리가 감정을 이입하게 되는 메인 캐릭터 있죠. 그거 이제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는데 주동 인물은 제외했어요. 이 주동 인물의 그 미션이나 의지나 목표를 방해하는 인물들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게 원래 악당이잖아요. 네, 안타고니스트라고 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얘기해 주시면 딱. 그러니까 한국 영화 중에 마녀라는 영화, 김다미 씨 같은. 그러니까 주인공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악당이었더라. 네. 이런 사람 빼고 네.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과 싸우는 악당. 매트릭스 시리즈에. 매트릭스. 네, 스미스 요원. 스미스. 네, 휴거 위빙이 정말 인상적으로 연기를 펼쳤던 이 매트릭스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존재. 네,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백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스미스 요원 자체가 이 매트릭스를 그 바깥에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유의지를 완전히 가져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계와 인간이 연합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오와 함께 벌이는 그 격투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한 장면 한 장면 정말 뺄 것 없이 너무나 멋있고 듣고 보니 있고요. 스미스 인상적인 네, 악당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 근데 제가 뽑은 악당은요, 네. 악당은 모름지기 그 관객을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서워. 왠지 뭔가 훅 하고 날아올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영화 사상 가장 무서웠던 악당인데, 코엔 형제가 만든 노인을 나 그 얘기 하려고 위한 나라는 그랬는데. 없다. 야, 찌찌뽕. 네. 완전 분위기 있는 악마 아니에요. 네. 야, 나 진짜 매력적이었는데. 저 하비에르 바르뎀이라는 배우가 연기했죠. 배우 이름 못 외우겠어요. 얼굴은 아는데. 네. 이거는 우리 평론가들이니까 외웁니다. 여러분들은 안 외우셔도 돼요.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걔 원래 배우 이름은 하비에르 바르뎀이고 역할 이름은 안톤 시거. 진짜 저도 인상적이었어요. 예.
주인공은 생각 안 나고. 그렇죠. 주인공이 처음에는 그 돈가마 갖고 도망가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나중에는 그 형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인공은 그 악당이었어. 끝나고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톤 시거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아주 명징하고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잔인하게 누굴 죽인다든가 이런 거는 너무 뻔하죠. 그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아리까리할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슈퍼마켓에 들어와서 상점 주인한테 난데없이 동전 앞뒷면 그를 맞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인 입장에서는 좀 어리둥절한 거죠. 내가 왜 이걸 왜 맞춰야 되지? 내가 이걸 맞추면 뭘 얻었어? 무서우니까. 이 사람이 전부를 얻지. 그걸 못 맞추면 뭐야? 와, 이거 살 떨리는 거죠. 완전 살 떨리는 거예요. 못 맞추게 되면 찾아올 정체불명의 공포가 무서운 거예요. 보신 분 손 들어봐주세요. 본 분이 별로 없구나. 이거 이상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막 신나게 재밌는 건 아니고 이상하게 재밌어요. 그 장면에서 노인이 이제 내가 그걸 맞추면 뭘 얻었어? 그러니까 전부를 얻지. 딱 그러니까 안면 연기를 다 하시고 딱 여니까 안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방울 땀이 진짜 전달 못 하신다. 애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알아요. 긴장되는 장면 맞아요. 그 배우 이름 뭐라고요? 하비에르 바르뎀. 진짜 인상적이에요. 누구나 그 영화를 보고 그 사람이 인상적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머리 스타일도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빌런 얘기하실 때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저도. 악당은 그렇게 하나의 대사 하나로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매력적인 악당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부조리함, 이거를 통찰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죠. 자, 또 있나요? 좀 영화평론가다운 얘기를 하려면 딴 거로 화제를 팍 바꿔버려요. 영화 소개는 뭐 영화 유튜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명색이 평론가 아닙니까? 평론가다운 말을 좀 해달란 말이죠, 나는. 자,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평론가. 안 본 영화를 더 소개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소개해 가능하면. 가능하면. 다 봤으니까. 근데 저도. 매트릭스 우리 세대가 다 봤고요. 사실 이제 그런가? 어리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 분들은 다스베이더를 안 봐요. 모르셔서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작품 소개할게요.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의 저는 왕비. 스노우 화이트는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인데요. 이게 2012년에 백설공주 버전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백설공주 아마 그 탄생 200주년인가 맞아가지고 여러 편의 영화들이 만들어졌어요, 할리우드에서. 로버트 샌더스 감독이 만든 이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을 보면은 거기 샤를리즈 테론이 왕비로 나오는데요. 공주는 누구냐면은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예요. 이 동화의 전제는 왕비보다 공주가 더 아름답다고 해야 되는데 댓글을 보면은 샤를리즈 테론이 더 왕비가 더 예쁜데 거울이 이런 설정이 그런 거울 식으로 취향 타는 애네. 그 거울. 그렇죠. 샤를리즈 테론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게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니었나 싶기는 하지만 어쨌든 너무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이블 퀸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백설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여성들의 어떤 그 영혼을 딱 그 볼드모트처럼 이렇게 딱 훔쳐가지고 자기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지 마녀지. 네, 그렇죠. 마녀 네. 그것도 못하면 뭐하러 마녀해. 21세기형 이제 스노우 화이트 얘기다 보니까 그 이제 갑옷 입은 전사의 모습을 한 백설공주가 나오고 그리고 백설공주는 용감하게 갑옷을 입고 그렇죠. 이제 남성들을 막 진두지휘하면서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된다 막 이렇게 나약한 백설공주가 아니라 그런 모습도 이제 보여주기는 하지만 왕비는 그러면 예쁘고 사악한 거 말고는 또 특징이 없어요? 예쁘고 사악한 거 말고요? 네. 그거면 됐죠. 네. 편까지는 개봉을 했는데 거기에는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나오지 않고 로버트 샌더스 감독도 감독이 아닙니다. 백설공주가 네.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영화 찍다가 눈 맞았어요? 그렇죠.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영화 하라는 영화를 안 찍고 연애질이나 해? 이 편은 이제 헌츠맨 윈터스워라는 작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또 자매가 막 싸움을 벌입니다. 그 이블 퀸과 그 여동생이 그 거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왕비하고 왕비의 동생이 싸우는 거예요? 네. 원작에 없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이 편까지 챙겨보기 힘들겠다.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그
인물이잖아요. 그 트럼프를 좀 연상시키는 영화 속 캐릭터가 누가 있을까? 언뜻 이제 뭐 매드맥스의 그 임모탭도 떠오르고 하는데 저는 이 인물이 마치 트럼프를 예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그 조커. 와 하잖아요. 오. 어디 나오는 조커요? 다크나이트. 아, 다크나이트. 네.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진짜 절대 악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조커가 하는 말이 가만히 들으면 다 맞아요. 하비덴트 검사가 나오잖아요, 거기. 정의의 수호자로 나오는데 하비덴트 검사의 그 애인이죠.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성이 희생당하고 이 사람은 얼굴이 흉측해 한쪽이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조커가 찾아옵니다. 하비덴트 검사한테 하는 얘기가 진짜로 대박입니다. 그걸 제가 베껴왔어요. 작은 혼돈을 소개하지. 비슷합니까? 정해진 질서를 뒤엎으면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지. 난 혼돈의 대행자야. 혼돈에 대한 거 이거 아나? 혼돈은 공평해. 혼돈의 대행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딱 트럼프가 하는 짓인 거예요. 그럼 하비덴트는 누군가? 하비덴트는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하비덴트가 어줍지 않게 질서를 만들려다가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조커한테. 제가 조커라는 인물을 보면서 아 이게 한국 언론 지형에 전반적인 미디어 지형에서 우리 총수님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커야. 네. 하비덴트를 연락에 까잖아요. 하비덴트가 누굴까요? 언론이겠죠. 그러니까 너무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막 갖다 붙여 평론가예요, 원래. 저는 다크나이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미국에서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던 영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평론가들이 높이 평가한 영화예요. 근데 나는 아니었거든요. 미국 애들은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배트맨 만화책과 배트맨 애니메이션과 배트맨 영화가 있고 그것과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추억이나 연민을 섞어서 감정이입을 할 수가 있는 존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내가 같이 엮어서 추억할 만한 감정이나 기억이 없어. 그걸 보고 전복되고 감정이 막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크나이트 보면서 미국 애들은 좋아하겠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배트맨 쟤 왜 저래? 배트맨 갈팡질팡 하잖아 막. 나쁜 새끼인데 때려치우면 되지. 배트맨과 관련된 추억, 기억 혹은 감정, 어린 시절 만화에서 본 장면 연결해서 불러일으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슈퍼히로물이야 우리한테는. 근데 그걸 우리나라 평론가들이 너무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저 사람 진짜로 저렇게 느끼나? 아니면 미국에서 하도 높은 점수를 주니 같이 따라가는 건가? 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배트맨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배트맨은 엄청난 거부예요. 그러니까 배트맨이 그 당시에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건 결국은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죠. 결국 부르주아라는 얘기예요. 신선한 해석이다. 근데 조커는 아니죠. 조커는 하층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급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서브텍스트라고 부릅니다. 평론가들은 그거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이제 하는 거고, 실제로 감독들은 그걸 밑에 깔아요. 근데 논의하는 장에 서브텍스트를 가지고 얘기를 꺼내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이러면서. 제 말은 미국의 평론이 우리나라 평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평론가들 미국 평론 안 봐요. 영어를 일단 못하고. 별로 서로 관심 없죠. 두 분은 안 봤는데 받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의 영화평론가들이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문화적으로 독립돼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얘는 선, 얘는 악.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는 거를 건너뛰기 때문에 보편적인 어떤 통찰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네요. 재미없게 보셨어요? 아니, 영화 자체가 재밌는 구석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극찬들을 하고 지랄들이지? 이렇게. 어떤 철학성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네. 대단한 철학이 있나? 뭐 대단한 철학을 얘기한다고 극찬들을 하고 있지? 그 정도 철학은 누가 뭐란 타노스도 얘기하고만. 나 타노스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조커에는 설득이 안 됐고 타노스에게는 철학이 있는 개놈의 새끼네? 자기 이익을 위한 건 아니네. 타노스도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악당이에요. 그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주 절반을 죽여야 되는지 자기 철학은 있다.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인물을 끝낸 다음에 기꺼이 죽잖아.
그 정도면 매력 있지. 타노스하고 조커는 좀 질서를 뒤집으라고 하는 혼돈의 대행자라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조커는 자기를 만든 게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배트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커의 논리는 타노스보다는 조금 수동적이죠. 네가 있어서 내가 만들어진 거. 근데 타노스. 그거 얼마나 핑계입니까? 내가 나쁜 짓을 한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맞는 환경이 있었던 거야. 누구나 하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그거 조금 포상했다고 무슨 대단한 철학이야, 그게. 철학이 아니라 그 약간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커의 변명이 비겁하다. 나는 나쁜 새끼여서 나쁜 짓 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저 정도 규모의 나쁜 짓을 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하는 악당이 자격이 없다. 넌 시질한 거예요. 영리할 뿐이지. 라고 생각했으나 타노스는 그건 아니잖아요. 타노스는 우주니까. 우주니까. 우주를 완전 리셋해버리죠. 그것도 요거 하나로.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부귀영화를 노리는 거 아니잖아. 네. 농사지 있잖아. 알죠. 매력 있어. 네. 죽은 반은 누구한테 더 웃어야 돼. 억울하잖아. 하지만 자기 철학이 있어 그런 거라면 조커는 뭐야 이 시질하게. 응? 조커 그만 욕하시고요. 어쨌든 그거에 배트맨이 흔들린다는 것도 아니 저 정도 철학이 흔들린다 배트맨? 그래서 전 시시했어요. 말하다 보니까 타노스까지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타노스의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I'm inevitable. 나는 불가피한 사람. 그 필연적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이야. 저도 그 단어가 멋있었어요. 예. 그 문장이. 예. 나는 운명 같은 존재야. 지금 이제 그 조커도 매력적인 악당이기 때문에 조커라는 이제 스피노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이거 계속 동화로 말레피센트. 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1959년에 그 디즈니에서 만든. 이건 애니메이션이에요, 아예? 이제 말레피센트가 처음에 나온 그 악당으로 나온 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죠. 어린 공주의 생일날, 아기의 생일날 초대받지 못했다고 한 어떤 수치심. 이게 수치심이라는 거는 중세 때 보면은 기사들이 이렇게 결투의 그 명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걸 정도의 그런 명분이 되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 때문에 나타나서 공주가 16살 될 때 이제 물레에 찔려서 죽게 만들겠다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말레피센트의 모습을 보면은 보라색 망토를 걸치고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안에서도 굉장히 사악한 그 어떤 여성 악당의 모습을 묘사하면서도 멋있어요. 그런데 매력을 네. 느끼는구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속에 악당으로 나오는 네. 예쁜 마녀. 본인을 그러니까 감정이입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도 때리고 싶은 애들 있다 나도 이런 거 아니야 혹시? 그 숲속의 공주 이런 데는 감정이입 안 되고. 네네. 어머 저 강하게 때리는 것 좀 봐. 저 채찍 좀 봐. 이런 거.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뭐 인기가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이 악당에 대해서 동정심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사연을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커가 그냥 그렇다시피 악당이 아니라. 그렇죠. 말레피센트는 왜 악당이 됐냐면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 소년이 있는 거예요. 소년이 그 자기를 배신하고 나중에 커서 자기 날개를 이제 찢어내죠. 예, 그리고 이제 가버리는 어릴 때 사랑했던 요종 남자가 있었는데 인간 남자가 있었는 자기는 요정이고 예, 인간 사랑을 남자가 했는데 날개 찢어버렸어요? 네, 나중에 이제 인간계가 요정계에 침입을 해요. 진짜로 듣고 있는 거 봐. 네. 네. 마치 진짜로 벌어진 일을 듣는다. 네.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운 날개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이제 트라우마와 고통에 이제 복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럴만하네. 네. 그래서 인간 소년을 죽여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걔는 왕이 됐어요? 그 소년이 왕이 돼서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바로 자기를 버리고 갔던 남자애가 왕이 됐고 그 왕이 딸을 낳는데 그 딸한테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다. 네, 그렇죠. 왕한테 직접 복수를 하지 그건 힘이 센데. 네, 그건 그러네요. 그건 안 나와요 내용 속에? 네네. 딸에게 복수를 합니다. 네. 왜요? 자기 배신한 건 아버지인데 왜 남자한테 복수를 해야지 왜 딸한테 죄 없는 딸한테 복수를 하고 그래? 자. 끝났나? 3편 다 나왔어요 벌써? 네, 끝났어요. 말하다가 생각난 진짜 인상적인 악당이 있어요. 세븐, 케빈 스페이시. 케빈 스페이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유주얼 서스펙트에서 더. 이거 아직까지도 다 알아요 이제. 너 절름발이다 그거 다 알아요. 절름발이었다가 이게 똑바로 걷는 모습만으로 완전히 쫙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영화의 진정한 악당은 그 영화 보고 나와서 범인은 잘른 말이다. 또 없습니까? 뭐 한니발? 아, 한니발 얘기 많이 한니발. 하죠. 근데 양들의 침묵. 저한테는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한니발 않지만, 렉터? 네, 아. 굉장히 인상적인 인상적인 아. 그런 악당. 인상적인 악당이죠. 아예 악당의 주인공인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뭐 갱스 오브 뉴욕도 있고 There Will Be Blood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상적이죠, 그것도. 예, 피가 흐르리라. 뭐 이런 뜻이겠죠? 이게 무슨 성경 말씀에 있는 어떤 구절이라고 하는데 그 폴 다노라는 배우가 그 목사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연기 중에 그 여기 제일 이상. 안수기도 장면. 예. 예. 재밌어! 오늘 나온 얘기. 데얼비 블러드. 노예를 위한 나라는 없다. 재밌어 하면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레피센트가 재밌고요. 감상 포인트지. 한국 영화 중에 사실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뭐 최민식 씨 같은 캐릭터는 악마를 보았다. 진짜 근데 악마를 보았다는 좀 불쾌한 영화 아니에요? 끝을 네. 보여주는 영화고 뭐 끝까지 간다에서 조진웅 씨? 저는 조진웅 씨라는 그 배우를 다시 발견한 끝까지 간다는 못 봤어요. 끝까지 가. 정말요? 끝까지 정말 간다는 뭐예요? 정말 내용이? 재밌는데. 끝까지 네. 보기 힘든 영화 있어요. 아니 이건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간다는 정말 잘 만든 영화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장르가 뭡니까? 스릴러요, 스릴러. 예. 범죄 스릴러? 범죄 스릴러죠. 스릴러. 네, 예. 네. 언제 나온 영화예요? 아마 한 7, 8년 됐을걸요, 그거? 예. 킹덤 만드신 김성훈 감독님 영화고요. 장항준 감독님이 각본 같이 쓰셨을 거예요. 그럼 기대가 확 떨어지는데.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장르에 상관없이 최근에 본 것 중에 내가 이거 추천하고 싶어. 유아인 주연의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좀비 영화라는 거 예, 아니에요? 좀비 영화.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봤고. 그 침입자라는 영화 있죠. 침입자 송지호 씨 나오는 거. 김무열 송지호 씨 나오는 거. 거기에서 송지호 씨가 여성 빌런이에요. 결과적으로 재밌어요? 기대를 안 하고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의외의 재미들이 튀어나온다. 의외의 재미를 느낄 것이다. 예. 그다음에 사라진 시간? 사라진 시간. 저희 같이 최근에 얘기했었던. 뭐 우리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홍보까지 하셨는데 27만 들면 손익분기점 넘는다고 했는데 15만 명 들었더라고요. 망했어요. 8만 명 정도 들었어요. 예, 흥행에 도움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와서 그만큼 본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도 디즈니 픽사에서 나온 최근에 이제 온월드 하루 동안의 기적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인데요. 하루 동안의 기죠? 네네. 마법이 있던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마법을 좋아하시는구나. 현대에는 사람들이 마법보다 훨씬 편리한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마법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년이 아버지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버지가 남기고 간 그 마법의 지팡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하루 동안 재생시킬 수 있는데 근데 형이랑 잘못하다가 아버지가 발끝부터 쫙 이렇게 나오는데 허리에서 딱 멈춘 거예요. 마법을 잘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나머지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모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픽사 영화의 특징은 어른들이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든가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뭔가 감동이 있죠. 감동을 예, 끌어내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살아봐야 좀 더 이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작품. 어떤 종류의 감동이에요? 가족애? 네. 그래요. 영혼이 없으시네요. 영혼 어디 가셨죠? 그럼 진짜 옛날 영화 얘기해도 돼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그건 작품인데요. 예,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 여자가 가정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그 남편을 유혹하기도 하고 서스펜스를 선사하는 주인공이 또 되게 매력적이에요. 네. 그 여자도 예쁘네. 어떡하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터신 거죠, 오늘? 진정한 프로는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에서 딴지 방송국을 검색한 다음에 딴지 방송국이 나오면 구독 옆에 가입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등급이 있어. 우리는 등급을 이렇게 나눠서 삼겹살, 부채살, 갈비살, 살치살. 하실 분들은 하면 된다. 정말로 할 때. 그럼 충청도식으로 해줘요. 뜻대로 되것이요? 뭐 약간 이런 거죠. 해볼 테면 해보라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소개팅도 하지 않고 주말에도 나와서 힘들게 관심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인도가 어딘지도 몰랐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갇혀있고 거의 집에. 그러면 그 편집. 교수님 아무래도 지방 강연을 하면서 그 지방 강연 모두로 쭉 이어지시는 것 같은데. 예, 알았어요. 노인이 그래. 노인이 이제 내가 그걸 맞추면 눌렀어. 잘 눌렀지. 나 그러니까 안면